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3년 3월 넷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세 장관이 어제 3월 22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네,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방문 중입니다. 그 일본 외무성 강요급 초청 프로그램에 따른 것인데요. 그 일본 측 정부 인사 그리고 의회 주요 인사, 그 제1동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각 부처에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언급한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네, 2박 3일간의 일본 방문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나요? 네, 어제 도쿄에 도착했죠. 그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도쿄 국제대 교수, 그리고 도쿄대 교수, 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 또 여긴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23일인데요. 그 오전에 하야시 외무상, 또 스가 전 총리, 오후에는 마스노 관방장관, 일본인 납북 문제 담당입니다. 등등과 줄줄이 면담을 하고요. 저녁 6시에는 동포대상 정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일 오후에는 모태기 자민당 간사장, 그리고 누카가 이란 의원연맹 회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도쿄 주재 특파원들과 차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오늘 내일 그 일본 정부 의회 인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나올 텐데요. 그 대화 내용은 조금 지나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통일부는 장관 방위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일본 조야와의 공감대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실상 공유,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 문제라고 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다소 뜬금없는데요. 그 일본 측과 협의 주제로 납북자 문제를 포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한일 공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오늘 다시 통일부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공통의 관심사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협력,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중요 의제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다른 당국자의 이야기는 납치자 문제를 특별히 통일부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좀 더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통일부에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통일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요. 그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 이걸 4월 중에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대북 사업자 등록 단체에 한해서 그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 지원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북 지원 사업을 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대북 지원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통일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민간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정된 대북 지원 사업자가 400곳 가까이 되는데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퇴색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북 지원 사업의 문호를 개방해서
이 사업 분위기를 좀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제도가 폐지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예, 그동안에는 그 북측에 지원 물자를 보내려면 북측과 합의도 있어야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지정된 대북 지원 사업자를 통해서만 물자 반출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2021년에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을 했었고요. 그 이와 별도로 현재까지 150개 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실향민 같은 분이 기탁을 해서 북을 지원하고 싶다면은 앞으로는 이 대북 지원 사업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북측과 사업할 수 있는 루트만 찾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른 사업을 경협사업단체 같은 다른 사업을 하던 단체들도 일부 지원 목적의 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된 일이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대북 지원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요? 예, 물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남북 관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건 뭐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좀 북측의 문제도 있고요. 북측은 2019년 7월께부터 그 설사 국제기구를 통하더라도 남측 자원이 들어가는 공여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남측 민간에도 통보한 뒤에 지금까지 이런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또 기존 방식으로는 그 남측의 그 대북 지원 사업자가 북측의 민경련 또는 민화역과 합의서를 체결한 뒤에 모금이나 정부 기금을 받아서 물품을 구매한 뒤에 인천 남포 또는 신의주 단둥 경로로 보낸 다음에 북측으로부터 인수증하고 분배 내역서를 받으면 사업이 완료되는 절차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9년 7월 이후에 북측이 남측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에이전시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이중 합의서가 체결이 돼야 됐었고요. 그 3자 합의 방식으로 또 무역 형태로 이 과정이 대체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고받는 문건의 진위 확인도 힘들고 이 국내 조달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물자 구입도 중국 현지 구매로 바뀌게 되면서 이 지원 경로가 복잡해지고 또 지원 확인도 좀 어려워지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면 규제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통일부가 심사하는 절차와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처럼 그 남북 관계가 계속 얼어붙은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일명 워치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특색 있는 독자 대북 체제입니다. 인공위성 분야 워치리스트, 뭔가 낯선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공동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국제사회의 최초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즉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공위성 분야의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 워치리스트 목록은 총 77개인데요. 77개죠. 네. 태양전지 부착셀부터
무선파 시험장치 데이터 저장 처리 장치까지 인공위성에 필요한 재료나 부품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태양전지 부착 셀 같은 거는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워치리스트 77개 품목에는 뭐 GPS라든지 이런 주요 품목도 있지만 직류 전원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 서플라이죠. 이런 네. 거라든지 뭐 파이프, 태양 전지판 등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이는 전기 전자 부품들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거나 다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보통 인공위성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금수품이라고 하면 좀 고도의 과학기계 같은 거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이른바 고사양 군사용 부품 재료들은 이미 모두 유해 남보리 제재에 의해서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민간 용도 저사양 품목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뭐 뭔가 특별한 대북 제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머리를 짜는 것이 이 같은 목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위성 개발을 막겠다면서 사실은 민간 용도의 전기전자 부품 같은 거 이런 걸 틀어막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뭐 결과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은 이미 4월부터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3월 하순이 다 돼가는데 뭐 독자 제재를 취해서 시기적으로 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이제서야 별 실용성도 없는 그런 독자 제재를 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머지않아서 북한 정찰위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4월까지라고 네. 예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응 조치를 사전에 했다. 뭐 이런 명분 쌓기 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이후에라도 정찰위성 같은 걸 계속 쏘아 올린다면 고통을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도 함께 발표가 됐죠. 예, 이번에 개인 4명, 기관 6명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현 정부가 들어서서 모두 5번에 걸쳐서 독자 제재가 시행이 됐고요. 예. 이걸 다 합하면 개인 35명, 기관 41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나요? 뭐 이미 미국에서 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역시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으로 눈에 띄는 것은 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당 평양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는 것이고요. 기관 중에서는 중앙검찰소가 포함됐습니다. 중앙검찰소는 북한 내에서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교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이렇게 사유를 밝혔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북한 주민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핵미사일 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외화벌이를 했다. 그래서 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가 있던 벌목공이라든지 IT 인력 같은 것을 모두 추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계속 핵미사일은 개발이 됐고 예. 돈줄 제기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핵미사일 자금을 대는 것 아니냐, 거기에 중앙검찰소가 기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북한 전체 기관을 지정해 버리는 것이 낫지, 하나하나 지정하는 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별 실효성도 없는 이제 독자 제재를 연거푸 내놓는 것은 사실은 뭐 압박용에 불과한 거죠. 외교부 관계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냥 북한을 계속 같이 압박을 하자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거죠. 뭐 이른바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예, 모처럼 이제 현장 소식을 하나를 짚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소식입니까? 예, 우리 정부의 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교수들이 시국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계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중에서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20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는 87년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역사적 고비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국미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번 시국미사를 일단 간략하게 좀 요약해드리면요. 20일 오후 7시에 전주 풍남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캐치프레이즈가 이런 거였습니다. 매판 매국 굴욕 굴종 검찰 독재 윤석열 퇴진을 명령한다. 이렇게 해서 붙였고요. 시국미사 제목은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미사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국 13개 교구에서 100여 명의 신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처음 공식으로 제기한 전국 단위의 시국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국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처음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전주에서 시국미사가 열렸을까요? 주최 측이 밝힌 이유는 전주의 풍남분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카톨릭 박해의 상징지인 순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운동과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신자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시국미사 시작 시간이 이제 오후 7시에 신부님들 100분, 그다음에 시민과 신자들 한 1천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8시쯤 돼서는 그 참석자들이 2천여 명으로 불어났다고 저희 현지 통신원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김영식 대표 신부님이나 강론을 맡은 김진아 신부님의 이런 발언을 보거나 또는 그날 발표된 성명을 보더라도 굉장히 모두 톤이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또 비상시국회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지켜보면 분노가 치솟을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번 시국미사는 주로 어디에 강조점을 뒀습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계기는 강제동원 배상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야가 주류를 이뤘고요. 그것을 빚고 와서 3가지 팔을 꺾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팔을 비튼 죄. 네.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의 팔을 비튼 죄. 네.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팔을 비튼 죄를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상 규탄이나 책임자 처벌 정도를 요구하는 수준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강수를 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러나라든지 해임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상 박진 장관보다는 한미 관계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런 일정들을 염두에 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사제단 성명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던 대로는 할 수 없이 된 세상, 살던 대로 살아서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 출발하자던 3.1 정신으로 오늘의 재난에 맞서자 이렇게 했고요. 네. 지킬 것을 지키고 고칠 것을 고쳐서 이룰 것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에 모두 만나자고 호소했습니다. 네. 아까 비상시국회의가 속개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나요? 예, 정의구현 사제단이 23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보도 자료로 그 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비상대책위 체계로 전환하고 총무신부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특히 친일 매국 검찰 독재 퇴진과 민족정기 민주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 기도회, 약칭을 한다면 월요 시국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교구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전에 그 군사독재 시절에 이럴 때 교구를 순회하면서 이런 월요 시국 기도회와 같은 이런 형식들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경을 위한 공경은 없으며 지금이 기회요 은총의 때라고 했습니다. 네. 신부님들의 호소가 마음을 칩니다. 통일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